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북극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 뉴스는요? 외신에 한국이 등장한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그중에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하긴 그렇지만 짤막하게 하나 소개해드리면 로이터의 독점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삼성전자 ASML 장비 인도 미뤄. 이재용 회장의 테일러 프로젝트 주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삼성은 요즘 좋은 기사가 안 나요. 그쵸? 얼마 전에 그 실적 부진하다고 사과도 했었고 그랬는데 또 이거 무슨 뉴스예요? 이 삼성전자의 핵심이 반도체 사업이잖아요. 네. 이 반도체 사업을 크게 메모리와 파운드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차이가 뭐냐? 메모리는 제조사에서 직접 설계와 생산까지 하는 반면에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팹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설계 도면을 받아서 맞춤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일종의 OEM 방식입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에는 메모리 디바이스 D램, 난드,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생산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디바이스 그래서 GPU, AP 이런 걸 생산하는데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죠. 근데 지금 이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가 주력이잖아요. 파운드리 맞아요. 있어서는. 삼성전자는 사실 두 기능을 다 갖고 있지만 메모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또 삼성의 경쟁자로 종종 언급이 되는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주력사입니다. 네. 삼성도 이 파운드리 영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돈이 된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테일러 프로젝트도 그 노력의 연장선상입니다. 테일러 프로젝트는 뭐예요? 삼성이 파운드리 영역 확장을 목표로 2022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테일러 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네. 이걸 테일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앞서서 2019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당신 부회장이었는데 우리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확실한 1등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지가 바로 이 테일러 프로젝트였는데 삼성전자가 처음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을 지은 게 1998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결정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 2030년까지 미국 반도체에만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를 쏟아붓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와. 그래갖고 올해 가동을 사실 목표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걸 유치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AMD, 엔비디아, 퀄컴, 애플, 이 빅테크가 전부 다 TSMC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없으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올 초에 인도하기로 했던 이 장비도 도입을 미루고 현지 파견됐던 직원들도 최소 인력만 남기고 지난달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다 돌아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삼성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받기로 했잖아요. 뉴스에 네. 많이 났었죠. 네. 뉴스에도 얼마 지원받는다 이렇게 크게 나왔었는데 어떤 성과처럼. 근데 사실 공짜가 없는 게 테일러 공장은 이미 짓고 있고 또 공장을 굴리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장은 있는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빈 공장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수주량은 한국 공장만 돌려도 남을 정도라서 남아있는 국내 파운드리 라인도 메모리 반도체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불량률 얘기도 종종 들리고 삼성의 총체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꾸 악재만 더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사실이기는 하니까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니까 저희도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삼성 소식 말고도 BBC에서 이번에 12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현장 경찰만 처벌했다 이런 뉴스가 자세히 실렸어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가장 말단 경찰청 장만 이번에 처벌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부를 게 아니다. 이런 공직자들에게는 너무 안 묻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보면 거진 다 불송치로 끝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 기업의 CEO들 입장에선 되게 좀 이건 불공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외신에서 크게 다뤘고 그 이후에 이런 재판 과정도 굉장히 뭐 충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외신에서도. 네. 근데 저는 제가 비즈니스에 있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자라던가 이런 걸 ESG 관점에서 투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보면 사실 이 나라의 부패 지수 아니면 이런 관리를 못할수록 외국인 투자는 정말 빠지거든요. 아,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져요. 탄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건데 이런 뉴스가 계속 등장하는 건 네, 사실 반갑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들이 네, 있었다면서요? 가장 큰 뉴스는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동 훈련 중이라는 보도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외신에서 한국을 검색하다가 이번 주엔 이런 뉴스가 있네요 하면서 이 북한 소식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옆자리 동료가 젠지 Z세대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하는 말이 북한도 우리나라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어떻게 하네요.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8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때 배우기로는 한 나라다. 그렇죠. 네. 헌법상으로도 근데 한 나라고. 지금 싸워서 잠깐 갈라져 있는 것뿐이지 언제든 통일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이렇게 배웠죠. 또 그런 약간 노래도. 동독 서독 같은 느낌? 그렇죠. 우리한테는 사실 네. 동독서독 같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있긴 있는데 평화롭게. 근데 지금 세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아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우리 세대랑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현재 대북 정책이나 기조를 정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냉전 세대를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상황도 변했지만 다수 국민의 생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말하던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옛날에 이산가족 만나는 그쵸. 거 이런 거도 막 생중계로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통일이 눈물 흘리고.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뭐다고 전쟁 소식이 자꾸 들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교류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회적인 공론화나 합의, 토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그래요. 조부모님 세대야 뭐 가족을 북에 두고 온 분들이 있으니까 이국 네. 음식도 많이 드시러 가시고 그렇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제 북한이 파병했다는 건 또 어떤 소식? 맞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에 의회에서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북한이 포함됐다. 이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북한 인력이 러시아의 공장 그리고 러시아 군대로 흡수되고 있다면서 17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북한군 1만 병을 파병 준비 중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을 했어요. 이 수치들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확인할 수 없다. 그다음 유럽 역시 확인 불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이죠. 16일에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추측을 했고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튿날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결정하고 있었다. 뭐 1,500명의 병력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다. 이렇게 이동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정보까지 밝히면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현장 뉴스에서도 사실 이 뉴스를 다루면서 뭐 위성 사진들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하는 X 소셜미디어 X의 계정에 27초짜리 영상을 게시했어요. 18일에. 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동양인으로 보이는 아마도 북한군이겠죠. 이 사람들이 군인이 길게 줄을 서서 러시아군으로 보이는 서양인 군인한테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의 소리를 중간에 들어보면 북한 억양으로 나오라야, 뭐 넘어가지 말라, 뭐 이런 우리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며칠 전에 러시아 연해주 뭐 세르기에프스키 훈련소에서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이 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근데 북한은 과거 베트남이나 중동의 전투기 조정사, 뭐 군사 고문 이렇게를 파견한 적은 있지만 지상군 파병은 아직까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걱정되는 게 지난 6월에 우리가 뉴스로 다뤘었어요. 이 뉴스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군사 지원 요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다들 지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게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선린 5국에서 3단계가 급상승을 해서 외교 단계상으로는 북한이 한국보다 러시아와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죠. 이전까지는 사실 러시아가 우리하고 여러 이해관계,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래서 한국과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요 6월을 기점으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이 조약의 핵심이 일방이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한다. 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푸틴에게 질문을 했더니 내가 아는 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침략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으킨 전쟁이죠. 그러니까 일방이 그러니까요. 침공을 당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침공 당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게 아니라 북한이 침략한 경우에도 러시아는 지금 도와줘야 되는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파병을 받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좀 반향이 클 거여서 푸틴이 좀 쉽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몰린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2022년 개전 후에 죽거나 다친 러시아 병사가 무려 70만 명이래요. 와.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 제재는 물론 러시아 내 반전 여론도 굉장히 거세졌고 또 징집을 피하려고 러시아에서 이제 막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지금은 사실 군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도소 수감자까지 전쟁에 내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G7의 주요 의제도 우크라이나 지원이었고 이유는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뭐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푸틴은 마음이 급하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적인 제재 압박이 거세져서 경제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거기다 체제의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뭘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전투병의 월급. 그 노동자보다는 전투병의 월급 훨씬 많이 받으니까 네. 이걸 통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재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전 훈련을 하는 효과도 있겠죠. 뭐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왠지 원래 내부에서 좀 권력 기반이 약해지면은 외부의 적을 지목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쩌면 그런 상징적인 단계를 넘어선 수위인 것 같습니다. 이달 초인 10월 7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말하길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뭐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오물풍선도 엄청 보내고. 맞아요. 네. 아까 무인기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나왔었죠. 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핵 사용 위협까지 하면서 말싸움을 이어가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위협에 익숙해져서 뉴스에서 크게 다루질 않지만 외신에서는 최근 한반도 긴장 구조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뿐만 아니라 제발 좀 끝났으면 하는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이번 주에 전쟁 소식이 많죠. 네. 이스라엘 국방부는 10월 1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의 수장 야야 신와르라는 야야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게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7일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인 알-악사 홍수 작전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말에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한 이후에 그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석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이스라엘군에게 사살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 사살되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지도자가 이제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지도자가 교체돼도 뭐 일주일 만에 몇 달 만에 계속 제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인물이 거의 하나씩 다 제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망한 시나르는 그중에서도 최고 등급 위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강경파였어요. 그래서 주로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군이 시나르를 추격하기 위해서 터널의 소변 자국, 머리카락 이런 걸 다 주워서 보유하고 있던 시나르의 DNA와 비교해가면서 동선을 계속 추적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나르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그래서 시나르인지 몰랐는데 이후에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시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지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드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드론이 촬영한 신할의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폐허가 된 건물 안에 흙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서 진짜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흙먼지에 다 뒤덮여 있어서. 그리고 부상당한 한쪽 팔은 전깃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혈을 한 채 드론을 향해서 나무 막대기를 집어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르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 말살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군에게는 제거 영순위의 적이고 침략자였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뭐 어떤 맥락이 있고 업보가 있겠지만 이 마지막 모습만큼은 인간으로서 너무 처참하고 슬프더라고요. 시나르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지도자 사라졌으니까 좀 지지부진하던 종전 협상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던데 진짜 기대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나르 암살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이것도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게 저는 좀 그렇긴 한데 뭐 EU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 이어서 다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종전 협상에 기회가 왔다고 발표를 했지만 네타냐후는 시나르의 죽음으로 끝에 다가온 것은 맞지만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모든 인질이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끝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나르는 죽었지만 하마스는 살아있다. 시나르의 죽음은 순교이고 저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의 축, 하마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그다음 후티 반군 등 반미 반이스라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게 제 뉴스는 아니고 기사, 뭐 사설 이런 걸 하나 봤는데 기고문 이런 걸 봤는데 누가 쓴 거 했더니 우리 주말엔 CBS 정혜연 PD가 썼어요. 이번에 준 노벨 평화상을 네. 이스라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하는 집단에게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신박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멈추라는 네. 스웨덴 그 할리먼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정말 그게 압박으로 돌아선다면 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여지껏 노벨 평화상을 이런 분쟁 지역에 줬던 경향을 생각하면 조금의 진전이 보일 기미가 보였을 때 양쪽 수장에게 다 주는 전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타냐후가 조금만 굽히고 들어왔고 네. 만약에 이쪽에서도 그래서 인질 교환이 일어났다면 네. 그러면 정말 극적인 타계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바래서 좀 그랬었으면 좋았겠다. 그러게요. 진짜로. 그 한 명이라도 더 살렸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모쪼록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